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진이라는 이름의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진은 손재주가 뛰어나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드는 일을 누구보다 잘했지만 그에게는 항상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불만의 이유는 바로 그의 옆집에 사는 폴이라는 이름의 기술자 때문이었습니다. 폴은 진과 정반대의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늘 운이 좋아서 마치 하늘이 그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와서 다른 사람들의 집이 물에 잠기면 폴의 집은 기적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거나 누군가 귀한 재료를 필요로 할 때 폴은 어느새 그것을 얻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폴을 운 좋은 폴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의 운이 좋았습니다. 진은 이런 폴의 운을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운이 좋을까? 나도 저렇게 운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며 하늘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을 겪은 후 나중에 일이 끝나면 손으로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드는 것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진은 우연히 도시에서 열리는 철학 강연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에피테토스 이론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라는 말은 진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귀가하면서 이 말을 곱씹었습니다. 나는 폴의 운을 통제할 수 없지만 나의 생각과 태도는 통제할 수 있다. 만약 내가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만든 것들 하나하나에 마음을 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나서 진은 자신의 작업에 다시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폴의 운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나무의 결을 하나하나 느끼며 정성을 다해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배롱나무로 책장을 만들어 마을 사서에게 선물했고 또 어느 날은 나무로 예쁜 인형을 만들어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의 작품은 그가 쏟은 정성과 열정을 머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진을 옆집 목수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진을 마법 사목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가구와 집들은 하나같이 견고하고 아름다웠으며 사람들은 그 안에 깃든 진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폴의 운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운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이 만들어낸 작품을 보며 진정한 가치는 운이 아니라 노력과 열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은 평생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목수로 남았습니다. 그는 항상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의 구분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내면의 평화와 자아 실현을 이뤘고 그의 삶은 항상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의 나이든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의 농장은 푸른 풀밭과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찬 평온한 곳이었지만 소크라테스 자신은 언제나 무언가 잃어버린 듯한 불안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은 도시에 나가 큰 집과 빠른 차, 세련된 옷을 갖춘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장터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축 먹이를 사려다 어리가 구분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소크라테스를 흥미롭게 바라보며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왜 그리 마음이 무거운가? 소크라테스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노인의 따뜻한 눈빛에 이끌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이 노인은 자신을 에피쿠로스라 소개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의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설명했습니다. 쾌락주의라는 말이 있네만 다들 오해를 많이 해. 우리가 말하는 쾌락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세속적인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진정한 쾌락은 마음의 평온함, 즉 평정심을 뜻하지.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하지만 좋은 집, 좋은 차가 있으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자주 더덥고 일시적이야.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과도한 욕망을 절제하는 데서 나온다네. 더 많이가 아니라 충분히 해서 오는 것이지.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조금의 호기심과 믿음을 가지고 에피쿠로스 의조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친구들의 화려한 삶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작은 농장에서 평온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햇살 아래서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일어나고 저녁이면 납조를 바라보며 가족들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변화가 낯설고 여전히 불안감이 스며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소크라테스의 마음은 점점 더 차분해지고 농장의 작은 일상에서 큰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꽃이 피고 새싹이 돋고
비가 내리고 해가 뜨는 이 모든 자연의 움직임이 소크라테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쾌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장터에 나가도 친구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평정심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주의의 진정한 의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적인 조건엔 들리지 않고 내적인 평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다시 장터에서 만난 에피쿠로스를 찾아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선생님,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작은 일상에서 큰 행복을 느끼고 내 마음이 평온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피쿠로스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진정한 쾌락은 늘 그렇게 가까이 있다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할 뿐이지. 이제 내가 찾은 그 평온함을 소중히 여기게나.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을 통해 단순하고 소박한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정을 찾으며 마을에서도 그 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이름하여 범실론 마을. 이 마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살아 숨쉬는 신으로 간주되는 곳이었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신을 찾고 신성함을 자연스럽게 느끼며 일상을 살아갔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새로운 인물, 젊은 철학자 이안이 이주해 왔습니다. 그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었으며 마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명상과 사색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발 자연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주세요. 마을 회관에서 열린 첫 번째 모임에서 이안은 이렇게 외쳤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이미 자연과 하나 되며 살아가는 이 마을 사람들에겐 너무도 당연한 말처럼 들렸다. 이안은 탐색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주변의 숲을 산책하거나 작은 강가에서 명상을 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차츰 맺어갔다. 그리고 이안은 발견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단순히 자연을 중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자연을 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이안은 마을의 최고 연장자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소피아. 그녀는 마을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였다. 할머니,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안이 궁금함을 물었다. 소피아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미소를 지은 뒤 말문을 열었다. 이안, 우리는 스피노자의 이론을 너무나도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있어. 신은 우리가 마시는 바람, 밟는 마주하는 나무에 깃들어 계시지.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 신을 찾으려면 그저 주변을 바라보면 돼. 이안은 소피아 할머니의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동안 책으로만 이해하던 스피노자의 범실론이 이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있는 것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다. 이안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숲속을 거닐다가 우연히 신비로운 나무와 마주했다. 그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빛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 앞에 모여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묵묵히 중얼거렸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안이 물었다. 한 마을 사람은 이안에게 설명했다. 이 나무는 변함없는 생명의 힘을 상징해. 나무의 모든 잎사귀와 가지는 우리가 만물과 하나 되는 순간을 상징하지.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자신이 자연의 일부임을 상기하며 신과의 합의를 이룬다고 믿어. 이안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깊이 명상에 잠겼다. 스피노자의 범실론은 그저 철학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자연 속에서 신을 찾고 신과 하나 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다. 마을에서의 시간은 이안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다. 그는 매일매일 자연과 하나가 되며 그 속에서 신의 존재를 느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책의 글자 너머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현실이었다. 그렇게 이안은 자연과 신, 그리고 자신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깨달으며 마을에서의 삶을 이어갔다. 범실론 마을에서의 시간이 그에게 준 깨달음은 평생토록 그의 내면에 살아 숨쉬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마을을 떠날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 귀한 경험을 전하며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했다. 그 후 이안은 범실론의 메시지를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여러 곳을 여행하며 강연을 다녔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철학적 설명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가 경험한 자연과 신의 일체감을 마치 생생한 썰처럼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그들 각각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곤 했다. 언젠가 작은 산속 마을에서 나는 자연 속에서 신을 만났습니다.
그 시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 우리가 걷는 대지 속에 우리의 마음 속 깊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 강연을 듣는 사람들은 점차 자연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역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스피노자의 범실론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자연을 보는 새로운 길임을 확신하며 평생토록 그 메시지를 전파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식이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로 유명했어요. 마치 한 명 한 명이 걸어다니는 도서관 같았죠. 사람들이 이런 명성을 얻기 위해선 대대로 가게 전해져 내려온 지식을 오롯이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선천적 관념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곳은 모든 지식이 사람의 탄생과 함께 주어진다고 믿었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 지식을 깨닫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철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이었고 머리는 백발이었으며 그는 매일 수많은 책을 베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존은 지성으로 유명한 이 마을에서도 빛나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의 등장과 함께 마을은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존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가 주장한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빈서판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은 경험과 감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존은 신전의 높은 곳에 올라 자신이 이론을 열변하면서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래, 정말 터무니없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조들의 지혜를 안고 태어나는 법이야. 그들은 존의 말을 일축하며 마을 사람들이 그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믿지 않도록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론을 증명해 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모였고 그들의 삶은 존의 관찰과 교육에 따라 변화해갔습니다. 존은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놀며 새로운 경험을 쌓게 했고 아이들 각자의 흥미와 관심사를 찾아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아이들은 마을이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혼자서도 터득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음악, 미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마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장로들은 이 아이들을 불러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식을 얻게 되었느냐? 아이들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통해 이것들을 알게 됐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지만 경험을 통해 점점 배워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존의 이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빈서판이란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의미하며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경험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후 지식의 마을은 더욱더 자유롭고 다양하며 창의적인 지식을 개발하는 장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의 철학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인간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로크의 빈서판 이론을 보여주며 누구나 삶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천적인 지식만을 믿기보다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